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에는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협력을 당부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일본 정부를 향해 단호한 메시지를 내놨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는 협력을 당부했다고요. 네, 우선 문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제시하고 정부와 재계가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기업인들은 어떤 제안을 또 했나요? 청와대에 따르면 기업인들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양국 경제 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민간 차원에서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등 특정 영역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확대하는 규제 완화도 요구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우리 정부가 맞대응하면 이 양국 모두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긴급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이 모두에게 득이 될 게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오늘 열린 전경련 주최 세미나에서 밝힌 분석 결과인데요.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한국의 GDP는 2.2% 감소하지만 일본의 GDP는 0.04%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만약 우리 정부도 반도체와 관련된 부품 수출 규제로 맞대응에 나선다면 상황은 더 나빠지는데요. 한국은 GDP 3.1% 감소, 일본은 1.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갈등이 더 심화되면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이 무역 분쟁으로 확대되면 중국 GDP는 최대 0.7% 증가하고 전기 전자산업의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넘어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경련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정치 외교 실패로 보여주기식 대응을 하면 명분과 실리 모두 얻기 힘들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강 기자, 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 중소기업계와 만나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요? 네, 김상조 정책실장은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소재와 부품 등의 대외 의존도가 높다며 국내 중소, 중견 품목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기업과의 협업으로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한 금융 지원 등 피해 구제 조치를 요청했고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소재 부품의 국산화와 수입 채널 다변화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조 원이 넘는 초대형 플랜트 공사를 따냈습니다. 이번 수주 성공으로 중동 지역에서 이 추가 발주하는 공사에 국내 건설사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따낸 프로젝트 내용이 뭡니까? 네, 현대건설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발주한 마잔 개발 프로그램 패키지 6과 패키지 12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 동부 담맘에서 북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마잔 지역 해상 유전에서 생산된 가스와 원유 처리 생산 설비를 짓는 공사로 수주 금액은 총 27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9년과 2012년 아람코가 발주한 쿠라이스와 카란 가스 시설 공사를 무사히 끝냈고 현재 우스마니아 에탄 회수 처리 시설 공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공사 수행 과정에서 보여준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는 게 현대건설 측 설명입니다.
김 기자, 이번 사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먼저 마잔 프로젝트 패키지 6은 우리 돈 약 1조 7,200억 원 규모 사업인데요. 원유와 가스를 분리 처리하는 기존 공장에 하루 생산량 30만 배럴의 원유와 가스를 추가로 분리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패키지 12는 총 공사 금액이 1조 4,600억 원으로 가스를 처리하는 육상 플랜트에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을 공급하는 간접 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두 공사 준공까지는 41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정은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만 명 늘어나면서 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업자 수가 20년 만에 최대치로 나타나는 등 고용시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임종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 8천 명으로 1년 전 6월과 비교해 28만 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5월 달에 이어서 두 달 연속 20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고용률도 61.6%로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였고 OECD 비교 기준인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7%대를 돌파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고용시장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 실업자 수는 113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1999년 이후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여파로 실업률도 4%대로 올라섰고 청년 실업률은 10.4%, 청년층 체감 실업률도 12%에 근접했습니다. 연령대별 취업자 증가 현황을 보더라도 5, 60대 취업자는 늘었지만 30대가 3만 명, 40대는 18만 명 넘게 줄어드는 등 허리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경기 둔화 여파로 제조업에서 6만 명 넘게, 금융보험업에서 5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꾸준히 늘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2만 명 넘게 줄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 구직 단념자는 1년 전보다 3천 명 늘어난 51만 4천 명, 쉬었다는 인구도 24만 명이 증가하면서 200만 명을 각각 돌파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이번에는 최저임금 소식입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면서 이 파행을 겪었던 심의가 재개됐습니다. 양측이 1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세종시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정 기자, 오늘 관심사는 1차 수정안인데요. 이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고요? 네, 경영계와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570원과 8,185원, 즉 14.6% 인상과 2% 삭감안을 내놨는데요. 처음 양측이 제시한 만원 대 8,000원에서 조금씩 양보한 겁니다. 노동계 수정안이 기존 19.8%에서 5.2%포인트 줄은 반면 경영계는 삭감폭을 기존 4.2%에서 2.2%포인트 줄였습니다. 예, 노동계의 복귀로 최저임금 심의가 재개가 된 상황인데 이 수정안을 놓고 다시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좀 모습이 절충안이 좀 나올까요? 현재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1차 회의가 오후 3시부터 2시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첫 마디를 어떻게 꺼낼지 고민된다고 말할 정도로 시작부터 노사 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까지 총 27명 중 개인 사정이 생긴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참석하면서 그동안 군데군데 빈자리가 보였던 회의장이 가득 찼는데요. 특히 경영계 삭감안에 반발해 어제 심의를 보이콧했던 노동자 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항의 피켓을 들어보이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각각 양보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노동계는 삭감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지난달 공인회계사 2차 시험 문제의 상당 부분이 이 한 사립대의 시험 대비 특강 문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불거져 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류정은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이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어떤 문제가 어떤 경위로 유출 논란에 휩싸였죠? 네,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이 게시되면서 유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지난달 치러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중 회계감사 문제 8개 중 6개가 지난 4월 서울의 모 대학에서 진행된 특강에서 강조한 문제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특강을 진행한 교수는 전직 CPA 시험 출제위원으로 논란이 된 해당 문제를 낸 출제 교수와 지난해 회계 관련 책을 공동 집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류 기자. 지금 이 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금융감독원이죠. 이 금감원이 오늘 급하게 브리핑을 열고 해명해 놨다고 하는데 어떤 언급이 나왔습니까? 네, 금감원은 당시 특강 내용은 최근 개정된 제도나 감사 위주로 이뤄졌다며 수험생들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이후 바로 실무에 들어가는 만큼 시의성 있는 내용을 물어보다 보니 유사성이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특강 내용이 변형돼 출제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다만 금감원은 출제위원 통보를 받고 실제 합숙에 들어가는 시일까지 제한 없이 외부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기간 동안 출제위원이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류정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유명 의사나 한의사를 앞세워 제품의 효능 등을 허위 과대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역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어떤 제품들이 적발됐습니까?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나 한의사가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한 41개 제품과 이 제품들을 판매한 1,200여 개 판매 사이트를 조사했는데요. 모두 9개 제품 판매업체는 36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잇몸 영양제와 다이어트 약 등 건강기능식품과 녹용액과 홍삼환 등인데요. 160여 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되면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김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됐습니까? 네, 다양한 방식으로 효능을 부풀리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들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모 한의사를 내세운 간 영양제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문구를 강조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됐습니다. 다이어트 약의 경우 SNS 메시지 형태의 체중 감량 후기를 광고에 담아 소비자 기만 광고로 지적받았습니다. 또 타사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유명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36개 판매업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하고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현대자동차가 GM과 BMW 등을 거친 이 서주호 디자이너를 디자인 이노베이션실 상무로 영입했습니다. 서 상무는 양산차뿐 아니라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디자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법인 택시의 산납금 제도를 없애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소위는 법인 택시 월급제 도입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12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됩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로 내렸습니다. S&P는 우리 경제에 대해 전자 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재고 수준과 세계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 고조가 부담이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소비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S&P는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가계 여유자금이 주택구매 감소로 3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와 비영리 단체의 순자금 운용 규모는 26조 7천억 원으로 2016년 이후 3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가계 여유자금이 늘어난 것은 작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주택 구입이 줄어든 게 이유라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 최저임금위원장이 언급한 이 최저임금 논의 종결 시점을 하루 앞두고 이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간극을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큰 만큼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 수정안을 내놓은 양측의 포석은 뭔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일단 결국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네, 노동계가 9,570원, 또 경영계가 8,185원을 제시했는데요. 최초 제시안을 봤을 때 노동계가 10,000원, 경영계가 8,000원을 제시했으니까 2,000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는 1,400원 정도로 이 간극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논의할 시간이 지금은 이제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1,400원 정도의 차이도 작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 기자, 이 수정안을 제시한 양측의 의도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보면 최초 제시안을 각자 제시를 하고 각자 수정안을 제시를 하면서 이 간극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수정안의 특성상 첫 제시안보다는 노동계는 낮추고 또 경영계는 높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협의의 여지를 열어둔 포석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가 제시한 이 8,185원도 올해보다는 2% 정도 삭감된 금액인데요. 경영계가 여전히 이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그만큼 지난 2년간 대폭 오른 최저임금이 기업의 지불 능력을 이미 넘어섰다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서 수정안대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도 경영계가 계속 고수하던 삭감안 대신에 동결 수준에서 합의를 보려는 전략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삭감폭을 줄여가면서 경영계도 나름의 노력을 했다. 그래서 동결 정도면 많이 양보한 거다. 그런 포석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기자, 그렇다면 노동계의 의도는 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일단 노동계도 양보를 나름대로 하면서 경영계를 배려했다.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한 어떤 수정안으로 지금 보이고요. 노동계의 입맛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노동계 수정안보다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노동계가 원하는 최저임금 10,000원은 내년이 아닌 그 내후년으로 미뤄두고 경영계 입장과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는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내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가 7월 13일 날 최종 회의를 시작했는데 차수를 넘긴 14일 날 새벽 4시 40분쯤에 최종 회의가 종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내일 시작한 전원회의가 차수를 넘겨서 다음 날인 금요일에 끝나거나 아니면 내일 끝나지 못하고 토요일에도 진행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최저임금 표결이 끝나도 이의시청 같은 행정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달 5일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해야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오는 15일까지는 의결을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시죠. 불편한 롯데. 일본 제품에 대한 이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되면서 요즘 롯데그룹의 속내가 편치 않다고 합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불매 목록에 롯데에서 판매하거나 일본 회사와 합작 형태로 선보인 제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생활경제부 엄한 기자와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 기자, 먼저 이 롯데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업 또 제품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유니클로가 대표적입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코리아는 지분 중 49%를 롯데쇼핑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불매운동의 유탄을 맞은 일본 맥주도 롯데와 연관이 있습니다. 수입 맥주 1위인 아사히 맥주는 롯데와 일본 아사히 맥주가 지분을 각각 절반씩 보유한 롯데 아사히주를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롯데지주와 신동빈 회장 등이 지분 96.8%를 갖고 있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브랜드 사용 대가로 일본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어 불매운동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고요. 반도체 생산 장비와 복사기, 프린터 등을 판매하는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도 일본 법인 캐논이 지분의 절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 롯데 면세점과 롯데 호텔은 일본 롯데 홀딩스 등이 지분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적지 않은 기업과 제품이 연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기업 이미지를 떼내려는 롯데 입장에서는 자금의 이 상황이 달갑지 않겠어요. 네, 롯데그룹은 일본과 관련된 정치, 경제적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일본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부각이 돼 타격을 입곤 했습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롯데 주요 계열사 이름이 거론되면서 롯데가 만든 상품을 사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지금보다 더욱 확산돼 자칫 한일 간 갈등이 격화되면 롯데 불매운동은 물론 일본 기업들이 롯데와 맺은 합작 투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지금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신 회장은 일본 출장길에 올라 있는 상태라고요? 네, 신 회장은 지난달 말 열렸던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이후 열흘 만에 다시 일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일본 경영 현황과 일본 쪽 투자자들을 만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롯데그룹은 사업 현안을 챙기는 정례적 출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 출장을 간 상태니까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이 30대 그룹 이 총수 이 만남도 참석하지 않았겠어요? 네, 오늘 간담회에는 5대 그룹을 포함해서 총자산 규모가 10조 원 이상의 30대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는데요. 대부분의 총수들이 참석했지만 신 회장은 방일 일정으로 불참했습니다. 신 회장은 일본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오는 16일부터 5일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타워에서 올해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사장단 회의에는 신 회장을 비롯해서 롯데 각 계열사 대표와 지주사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시기에 열리는 만큼 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 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피지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화답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정부가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부당성을 국제 여론에 호소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규제 철회를 압박하는 동시에 이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지금 읽히는데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30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열었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비상 상황이라며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 갈등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짚어볼 문제들 오늘 오후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 교수님.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지금 WTO에 이 긴급 의제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이제 중대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점이 분명히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났고 또 지금 제네바에 가 있는 현지 백제야 대사가 이 문제를 지금 긴급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 측이 부당하게 한 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하고 또는 이제 신뢰훼손이라는 이게 상당히 좀 비상식적인 논리로 이것을 통상 무역 문제에다 적용을 했다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을 지금 국제 무대에서 지금 발신을 했거든요. 이걸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알리는, 호소하는 그런 노력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 측의 반응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안보상의 요이고 이것은 WTO에 접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가트 11조라든지 또는 이제 수출 물품을 규제하거나 또는 그것을 통상적인 양을 갑작스럽게 줄이는 또는 한 국가만을 특정화해가지고 수출을 규제하는 행위 자체는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저는 이제 WTO의 규정이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 WTO의 긴급 의제로 상정한 거, 이 국제 무대에서 공론화한 것은 일본에 대한 이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우리 측의 전략으로 일단 좀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정부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WTO 제소가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현안에 대한 어떻게 국제사회의 어떤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명분 싸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상당히 정부가 투트랙으로 가면서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하고 그다음에 산업 측면에서는 대응 방안 모색하는 거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참고로 지난 WTO 제소에서 후쿠시마 수산품 수입하는 거에 대한 규제 관련돼서 일본이 사실 우리나라한테 이제 WTO 제소를 했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죠. 1차에서는 승소를 했었는데 2차에 가서 결국 우리가 이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어떤 시사점이 뭐냐면 이 WTO 무역 거래에서 자의적으로 차별성이 있었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제 절차상 어떤 조치에 불명확성이 있었는지가 사실 주요 관건이 돼요. 근데 전자로 보게 되면 자의적 차별성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절차상금 조치를 잘 취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일본의 이제 어떤 근거에 대한 이유에 대한 게 애매모호한 발언들을 하면서 사실은 불명확성이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WTO에 제소를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사회의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외교적 노력은 외교적 노력대로 하고 본격적인 대비 작업,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 긴급 의제로 채택되자 일본 측에서도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 정당한 조치라며 강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잘 맞지 않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이것은 경쟁이 보복 조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지속적으로 두 가지 요구를 했었는데, 하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화해치유재단 해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일본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작년 10월 말에 나온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우리는 2015년 12월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의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번 다시 한국 정부가 외교적인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앞서서. 그건 삼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2개월 동안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인 쟁점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법부에 더구나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권 분립이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따라서 그동안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하자면 검토를 하면서 대응을 해왔지만 지난 5월 15일 날 이낙연 총리께서 한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이런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6월 19일 날 한일 양국 간의 자발적인 기업의 모금을 통해서 개인 보상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일본이 여기에 대해 즉각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본인 입으로, 아베 수상 본인 입으로 6월 28일, 29일 날 G20 서미트에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차별적이고 그다음에 개방된 열린 무역 사회를, 글로벌 무역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엉뚱하게 경제 보복을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건 자가당착이고 본인이 한 약속을 본인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한 그것도 나흘 전에 한 약속을 말입니다. 그건 자유롭게 열린 무역 그리고 보호주의 반대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거기에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고 누가 봐도 경제 보복인데 역사 문제가 있으면 역사 문제로 풀면 될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수출 무역에다가 적용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어떤 전후의 무역 질서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건 부적절한 처사다. 이렇게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비판적인 논평을 좀 해주셨고요. 서 교수님, 한일 양국의 서로 상반된 입장,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재차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국제사회의 지지, 외신 보도를 좀 포함하셔서 어느 쪽으로 좀 흐를지 좀 짚어주십시오.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중국, 영국, 미국 언론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요. 사실 민간 단체에서는 이제 주로 언론을 통해서 사실 일본의 어떤 자의적인 조치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일본의 어떤 무역 정책, 최근에 G20 정상회의도 열렸고 거기 이제 주제가 자유무역이었는데 사실 일본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이나 특히 이웃나라나 또 서방 국가에서 상당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외교 문제를 통해서 이런 어떤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잘 우리가 알리고 거기에 대한 논리적 어떤 대응 조치를 잘 마련했을 경우에 국제사회 여론 자체는 우리한테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주요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이제 반도체라든지 특히 OLED 패널 같은 거가 수출이 제한이 됐을 경우에 글로벌 경제에 상당히 애플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이런 IT 기업들의 상당히 생산에 차질이 있다. 그럼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걸 통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그 지지를 이끌어내는 노력들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외교부는 이 국장을 현지에 파견해서 미 국무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갖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 교수님,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나선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일 간에 이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있었으면 반드시 개입했습니다. 예. 사실 일본 측이 주장하고 있는 청구권 협정 위반 사항이라는 것은 청구권 협정 자체를 설계하고 추진한 쪽은 미국 쪽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일 간의 역사 영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개입을 했는데 역시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까지는 역시 한미 동맹 또는 이제 미일 동맹을 통해서 한미 간의 안보 협력이라는 그 이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동맹 관리 차원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온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건 위안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이제 다자 체제가 아니라 양자 체제, 더구나 양자 체제 가운데서도 어떤 통상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우리 쪽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한국 측이 더 부담해야 된다든지 또는 심지어 이번에 G20에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냐면 미일 안보조약까지 위협하는 말하자면 일본의 지나친 무역 흑자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차원에서 미일 동맹은 너무나 지나치게 일본에 유리한 편무적인 동맹이다. 예. 따라서 적절하게 부담을 하지 않으면 이건 파기까지 가능하다라는 식의 그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그런 양상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미국이 개입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미국은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위험에 처하거나 지금처럼 상당히 악화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무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는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거든요. 또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 자체가 지금 GM이라든지 애플 같은 데서 당장 타격을 입게 됩니다. 네. 삼성의 D램이라든지 디스플레이를 미국에 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기업 자체가 어떤 심각한 위협에 빠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직접 저는 개입할 것이다. 그 시간은 아마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예. 개입 자체는 거의 분명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국이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 미국이 중재에 나선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 뭐 오늘 보수 언론도 그렇고 그 반화웨이 전선에 일본이 즉각 동참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좀 레깅 지연 전략을 펼쳐서 당장 나서지 않는 밉보였기 때문에 이런 시각도 좀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일본에서 상당히 이제 좀 다각적인 그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한국 국력 자체가 굉장히 부성한 측면이 있고 한국의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또는 이런 산업 자체가 상당히 위협이 될 정도로 이미 디스플레이 같은 거는 일본을 초월했거든요, 우리가. 예. 그런 점에서는 적당한 견제를 날릴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한국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대만이나 중국이나 베트남도 직접 타격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한일 간뿐만 아니라 글로벌 생산 어떤 유통 라인이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 부당한 수출 규제 자체는 단기간의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두세 달 지나고 나면 일본 자체가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고 또는 중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지점에 가면 한일 양국이 타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는 마련이 될 거라고 보고 근데 그것을 잘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이것을 정치적인 그 타협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그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더 가속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중재 가능성과 관련해 또 비판적인 일각의 시각과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서 교수님, 사실 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를 의식해야 한다면 한일 간 갈등 좀 썩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한미일 공조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북중로 이제 그 삼각구도에 대응하는 네. 그런 그 전략을 갖고 있죠. 뭐 전통적으로 뭐 우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현재 사실 그 이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외교통상부에 이제 예. 고위층이 이제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일본의 어떤 부당한 조치를 알리고 미국의 지지와 중재를 이제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뭐 일단은 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고요. 예. 아울러서 이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애플이라든지 퀄컴이사라든지 뭐 GM사의 직접적인 생산에도 예. 우리나라의 어떤 생산 차질, 수출 차질이 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을 많이 강조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잖아요. 모든 예. 어떤 정책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자국 기업의 어떤 그 불이익이 가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이제 묵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가까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전통적인 또 미일 공조 체제를 감안할 때 특별히 이제 어느 한 나라 국가에 손을 들어주는 게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이제 그 감정적인 어떤 그런 호소보다는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제 미국 국익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됐는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이제 조언을 하고 거기서 지지와 중재를 얻어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미국의 중재 가능성 또 지금의 이 한미일 간의 이 국제 통상 그 역학 관계와 관련한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토론을 좀 하고 있는데 양 교수님, 이 국제적인 여론전과는 이 별개로 곧 우리와 일본의 양자 간 협의도 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2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이 원만한 대화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지금 이미 그 외무성 또는 경제산업성 또는 한국 외교부나 산업자원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그 선을 넘어섰고 아베 수상관저에서 전략적으로 지금 수개월간 준비해온 어떤 기획작품이기 때문에 실무선 자체의 만남 자체는 의미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 어떤 단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건 국제법 또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WTO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추진해 나가야 되지만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가장 빨리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한일 양자 회담입니다. 예를 들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현 단계로서는 강대 강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일 양자 간의 채널은 계속 열어놔야 되고 그것은 계속 지속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갑을 관계에서라면 우리가 의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본 측에 제안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송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해를 하고 또 일본 측과 저쪽의 상대편이 어느 정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화를 하고 또 지금 외교부의 김정한 국장이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12일 날 지금 일단은 예정은 돼 있습니다. 저쪽에서 외무성에 아마 가나스키 국장이 나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일단은 채널은 계속 가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통해 가지고 한일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국의 외교적인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일본 측 국민에게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의 실마리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역시 지금처럼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채널이 가동돼야 양측이 지금 어떤 입장이고 의중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서 교수님께는 이 부분을 좀 또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의 배경으로 제시했던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문제입니다. 일본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역시 보십니까? 일단 일본의 황당무계한 얘기로밖에 안 들리고요. 불화수소의 대북 반출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도 사실 유엔 결의에 대한 결의에 대한 위반 사항인데 그거를 유엔이나 미국에서 사실 그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일본이 앞서서 수출 규제로 그거를 제재를 한다? 언뜻 볼 때 국제사회에서도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궤변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일본과 우리의 문제를 넘어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넘어선 부분이죠. 유엔에서 그거를 이제 결의한 사항을 우리가 위반했다 그러면은 일본이 나서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에서 그거에 대한 그 논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선제적으로 그걸 나섰다는 거는 국제사회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자의적 차별성 아까 이제 그 WTO 제소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어떤 차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 근거 갖고 이제 분명히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좀 그건 심증일 뿐이지 본인들이 사실은 어떤 근거도 없는 거고요. 그 심증이라는 것도 사실 본인이 억측으로 이제 만들어낸 논리라고 봤을 때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그 설득될 수 있는 충분한 그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께는 또 하나의 쟁점인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를 좀 여쭙겠습니다. 일본에선 이 국가 간의 약속을 저버렸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좀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유상, 무상 5억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된다는 것은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때 그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본의 강제 불법적인 점령이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합의를 못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강제징용 보상 부분은 분명히 들어 있었는데 이것이 1944년, 45년에 집중적으로 벌어진 강제징용에 의한 그 가혹한 노동 착취
이 부분이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은 식민 지배가 합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경제 협력 자금으로 준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보상했다. 그래서 받은 돈이 5억 달러다. 이렇게 국내에서 설명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일본 측은 그때는 불법이고 지금은 합법이지만 우리는 그때도 1910년도, 1965년도 다 불법이다. 라는 논리에 서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보기에는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이때 5억 달러가 경제협력 자금이지 개개인에 대한 이런 그 강제징용의 보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05년에 민간공동위원회에서 강제징용 부분이 그 1965년에 맺은 청구권 협정의 5억 달러에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가성이라고 볼 수 없고 정신적 위자료는 일본 기업이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뭐냐면 65년의 청구권 협정이나 아니면 2005년에 나온 그런 문서 공개에 따른 이 강제징용이 포함된 부분도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제 위에서 정신적인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것이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미 대법원 판결 자체하고 청구권 협정 자체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단 일본 측에서는 국가 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투 보이스, 두 개의 목소리가 있어서 곤란하다. 한국의 입법부나 사법부가 어떤 조치를 하든 간에 행정부 간에 맺은 약속은 그대로 준수돼야 된다는 것이 일본 측의 약속이거든요. 요구이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의 주장하고 한국 측의 대법원 판결이 약간 대립되는 이건 정치적으로 타결해가지고 풀어낼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 정부하고 한국 정부가 모두 공히 지혜를 모아가지고 정치적인 타결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지금 이제 현 주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 측에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답변 시한이 오는 18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중재위원회 설치에 한국이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이 문제는 지금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재위 설치를 결정하는 오는 18일이 한일 갈등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예, 한일 청구권 협정이 이제 중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그 3조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번 그 일본의 수출 규제하고 연계시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별도의 이슈고요. 이게 이제 일본 수출 규제를 촉발하게 된 뭐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수출 규제를 더 심화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우려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더군다나 이번에 그 중재위원회 이제 설치하자고 요구하는 게 일본의 두 번째 요구라고 하거든요. 요 두 번째 요구인데 이럴 경우에는 삼국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일본의 어떻게 보면 입김이 작용하고 또 상당히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중재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이제 요 한일 청구권 협정 요 문제를 논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 이 18일 이후에 일본 참여연 선거 또한 변수로 좀 작용하겠죠? 지금 이제 사실은 일본 참여연 선거 앞에 그걸 노리고 나서 국내 어떤 보수층 결집 이걸 포퓰리즘적으로 노리고 나서 나온 것이 7월 4일 수출 규제 조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 때리기가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일본 내부에서 그래서 지금 더구나 이제 우리는 상당히 일본의 어떤 부당한 이런 수출 규제에 대해서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여야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비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도쿄 신문, 니케이 신문, 그다음에 아사히 신문에서는 이 조치가 부당하고 철회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여론이 일본 국민들도 그렇고 여론도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이 7월 18일 날 중재위원회 설치를 시한으로 마감을 정해놨는데 이것도 사실 부당한 겁니다. 청구권 협정을 읽어보면 일본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습니다. 양자가 동의해가지고 이게 시작되는 건데 자기들 멋대로 5월 20날 해가지고 중재위원회 가자는 것을 한 달 내에 설정을 해놓고 또다시 30일 이내에 중재위원을 선임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자기들 멋대로 일정을 정해놓고 또 가고 또 설정해놓고 이렇게 강짜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7월 18일 빌미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일본 측에서 ICJ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안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 조치가 나올 경우에는 사실 신경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계에 대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일본이 지금 그 협박하고 있는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배제할 경우에는 이건 이제 판이 또 굉장히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지금의 없습니다. 일부 품목을 넘어서는. 예. 저는 이제 일본은 거기까지는 자제할 거라고 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건 사실상 경제 전쟁에 가깝습니다. 이건 도저히 한국 측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외교적인 협상을 한일 양국이 조금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더 중재해야 된다고 보고 7월 18일은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는 지금 예상을 합니다만 그것은 8월에 나올지 9월에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인 보복 조치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측에서 이런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이런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산업은 적지 않은 타격을 지금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주요 기업인들과 경제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좀 가졌습니다. 서 교수님, 예.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 아예 덧붙여서 좀 이 부분도 여쭤볼게요. 예. 너무 대응이 늦은 건 아니었는지 예.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함께 좀 거론해 주시죠. 예. 지금 시기에 일단 대기업 총수들하고 간담회 하신 거는 사실 대통령께서 상당히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특정국에 대한 그 부품 소재 의존도를 줄이겠다. 그게 사실 오늘 회의의 요지였죠.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정부하고 기업 간의 어떤 대립 관계에서 상시 소통 채널을 좀 확대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단기 대책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입선 다변화하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생산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겠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좀 인상적인 거는 국내 그 업체들이 어떤 그 기술력이 높은 그런 부품 소재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환경 규제 영향 때문에 정부의 어떤 인허가 절차들이 많이 지연됐던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걸림돌이었는데 그런 것들도 행정 절차에 신속하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도 좀 하셨고요. 아울러서 이제 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국회에 물론 동의를 얻어야겠지만 그런 쪽에서 협조하에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도 하셨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국산 부품의 어떤 그 소재에 대한 국산화율, 부품에 대한 국산화율을 이제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위해서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와 금융 지원도 이제 확대하겠다 이런 요지였거든요. 시기 적절하게 상당히 잘하신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정부가 이제 혼연일체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좀 극복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았던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양 교수님. 한일이 합의에 두지 못했을 경우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를 단행할 가능성, 그렇게 되면 지금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말씀을 직전에 좀 해주셨는데 여러 채널과 뭐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추가 가능성이 거론되는 그 산업 분야 뭐 지적도 하시고 검토도 하셨을 텐데 뭐 자동차, 음식료, 뭐 유통업종 영향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부분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교수님께서는 뭐 추가 업종, 산업군 어떤 부분이 좀 위험한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이제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백색 국가에서 배제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핵심 전략 물자들은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에 지금은 이제 이 생산에 필요한 어떤 그 재료들인데 그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까지 포함됩니다. 이건 상당히 이제 한국 경제로서는 심각한 사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최대한 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이것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측에서는 이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강변을 하고 있냐면 지금 아시아에서 이 화이트리스트에 들어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나 대만도 전부 다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도 거의 없습니다. 주로 이제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27개인데 한국하고 주로 북미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렇게 포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것은 특혜 조치를 약간 내리는 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지금까지 생산 라인을 보게 되면 일본의 1층부터 8층까지 있다고 한다면 1층부터 4층까지는 일본의 주요한 핵심 부품 또는 장비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 그 위에서 우리가 이제 조립하거나 추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단기간에 바뀌진 못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선 당장 어떤 국산화율을 높인다 또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 대한 보조를 높인다고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수년 걸리는 것이고 또 올해부터 아무리 1조 원을 쏟아부은다 할지라도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5년, 10년 걸립니다. 예를 들면 에칭가스를 수출하는 이건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재료 중에 하나인데 100년 이상 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덕물을 아주 그냥
가스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그냥 그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데는 엄청난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1, 2년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선 당장 2차 보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일 간의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추가 보복이 나오지 않는 최대한치를 그런 그 일본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지금 절실한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법까지 함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두 분께 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뭐 당장의 해결책 최선은 아니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 교수님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너무 우려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본과의 어떤 수출 의존도를 완전히 이제 끊어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좀 기업들한테 좀 쓴소리를 좀 하고 싶은 게 그동안에 정부야 뭐 일본의 전략적 파트너라 해서 좋았던 시절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일본은 항상 기업 입장에서는 그 가상의 리스크로 생각을 해가지고 국산화율을 높이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좀 그런 게 못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래도 조금 이제 우리가 공급업체의 어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업들이 그 전방 연관 산업에 대한 수직 계열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지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부품 소재 안정적으로 납품하는데 상당히 리스크가 좀 적습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업황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 사실은 그 전방 계열화가 돼가지고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자회사 형태를 갖고 있을 때 수요가 적어지게 되면은 같이 이제 사실은 그 소재 부품 공급하는 업체하고 모회사하고 같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사실은 부품 소재의 그 전방 계열화를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에서 부품을 가져오는 게 상당히 리스크라 생각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일본 소재 부품을 0%로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정부의 기술개발 투자금에 대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거 우리 한 10년 동안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R&D 투자 자금 지원 금액이요 매년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일본에서 의존하는 부품 소재에 대한 그런 투자 자금을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에칭가스라든지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 대체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의존도가 높은 일본 일본 수입품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재무성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일본에 수출하는 그 연료형 그 경유가 사실 한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잘 관리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히든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퓨지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